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첫 번째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의 해설을 맡고 있는 성우 권영훈입니다. 지난주까지 제1부 메이드 인 울산을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출발이 울산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으셨는지요? 유튜브 댓글로부터 청취자들의 격려의 말씀이 이어졌고 따뜻한 충고의 말씀도 소중하게 잘 건네주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의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너무 리얼해가지고 울산 공업단지가 누가 했는지에 대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경제 선배님들 계시고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지켜서 앞으로 100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데 한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박 대통령이나 김용태 경제고문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렸고 해서 정말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울산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진짜 실제 인물이 환생한 것처럼 성우들의 목소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 그런 걸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렇게 경제적인 걸 일으켰듯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화이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이 이렇게까지 변한 게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옛날 얘기인데도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60년 동안 이렇게 커졌는지 소리로 들으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한 청취자들의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만큼 저희 스태프들과 성우들 역시 드라마에 몰입되어 제작할 때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 참여에 한시에 흐트러짐 없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 시민을 대표하고 울산광역시를 이끌고 있는 김두겸 시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고 제2화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절묘하게 해양선하고 산악, 말푸스하고 이격거리가 절묘하기 때문에 1943년도에 일본의 이케다라는 공학자가 이미 울산의 공업도시를 지정해놨는 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2년도에 울산을 공업지구로 제1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서 자동차 그리고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제조업 중심으로 지난 60년간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고요.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고도화해서 울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공 AI 산업까지 더한다면 앞으로 5대 주력 산업이 울산이 될 것입니다.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적 요건도 울산이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 관광, 체육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에 묻어날 수 있느냐 또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해서 국가 경쟁을 높이는 전략으로 울산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스위스 주일리 대학에서 최근 세계 주요 국가 국민들의 IQ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보도됐습니다. 그 나라 민족에 대한 IQ를 조사한 리포트인데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IQ는 한국인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위, 대만 3위, 싱가포르 4위, 독일 5위, 네덜란드 6위, 오스트리아 7위, 이태리 8위 순으로 발표가 되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상위권에 들지 못합니다. 알려져 있었던 대로 196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은 유대인이 꼽혔습니다. 유대인이 유럽의 재계를 장악한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100년 동안 장악했던 오펜하이머 가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IQ를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이 세계사에 등장을 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IQ를 다시 평가한 결과 유대 민족이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한국인이 세계 최고다. 이 결과에 깜짝 놀란 미국 버클리 대학 일라이자 교수가 냉정하게 분석을 했더니 평균 IQ가 세계에서 한국인이 최고인 이유를 5가지로 분석해냈습니다.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에서 다루는 테마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최고의 금자탑을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하고도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 첫 시간에 주리 대학과 버클리 대학의 발표 내용을 소개합니다만 5가지 분석 중에 첫 번째가 젓가락 문화를 꼽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뿐입니다. 그중에 중국, 일본, 베트남은 젓가락으로 밥이나 음식을 입 안으로 밀어 넣는 역할만 하는데 한국은 음식물 하나하나를 집어먹는 데 사용하죠. 결국 손가락 신경의 발달은 두뇌 신경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놀라운 손재주를 타고나서 두뇌가 어린아이 때부터 크게 발달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은 한글의 우수성을 꼽았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한글은 세계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령 컴퓨터에 앉으면 문자 생성의 속도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7배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과 중국인이 과학기술 논문 100페이지를 작성할 때 한국인은 한글로 워딩하면서 700페이지를 작성한다는 것이죠. 그 외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꼽기도 했고 친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의 금지도 우수한 국민을 탄생시키는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본의 간에도 결혼이 가능할 정도고 아랍계인 경우는 사촌 간의 혼인이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전적으로 DNA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근친혼이 금지된 한국인들이 우수하다는 것은 연구 결과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IQ를 보유한 한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거대한 조선소를 건설하는 과정 또한 불가능에 도전하는 엄청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인데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10여 년간 저희들이 그 세계에 유례없는 그 막대한 그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저희 나라의 그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그 교육 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질이 좋은 그러한 그 노동력이 풍부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근면했었다. 네, 이러한 그 장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이제 그 이러한 경제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그러한 그 훌륭한 그 엘리트 경제 관료들이 또 상당히 많았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그 이 10년 동안에 그 저희들이 그 수출 특화 정책이 성공했던 원인들이 하나가 아닌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계획과 2차 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972년부터서 이제 3차 계획이 시작됩니다. 전 경희대학교 정경대 학장 이선 박사의 사후 분석을 들었지만 3차 계획이 시작되는 1972년을 앞둔 69년 1월 시점 박 대통령으로서는 1, 2차 경제개발 추진과 함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16년 동안이나 끌어왔던 국제무역협정, 가트 가입까지 해가면서 사력을 다해보지만 이른바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 산업으로는 경제성장의 한계를 절감했고 그렇다면 돌파구는 중화학공업 추진에 있다고 판단 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화학공업을 가시적으로 역동시킬 수 있는 1단계 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선택했다. 물론 초기는 산업화까지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조선공업 수준이 된다 해도 거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미래가 있었다. 거대한 조선소를 만들고 초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일시에 기계, 철강, 전기, 전자, 해운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전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기 마련. 시작부터 재계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편하게들 의견 개진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그러세요. 이 장관님은 해외도 여러 번 나갔다 오셨으니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하셨겠지요. 총리 각하와 부총리께서 이미 추진을 하시겠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방법 면에서 의견 개진을 하라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조선 산업이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을 한 번도 시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산업화라기보다 단순한 조선 공업의 수준입니다만 1929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이 장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일제 지하에서 방어진이 요지는 요지인 모양인데 그 방어진에서 방어진 철공소를 만들어 배를 건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그때의 경제력에 맞는 조선 공업화 정책이 있었지만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후 1937년에 조선 중공업 주식회사가 1만 톤급 조선 능력을 갖추면서 태동을 했지만 더 이상의 건조 능력도 시설 능력도 발전시키지 못하다가 자유당 정부 때까지 있는 둥 없는 둥 이어왔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지요. 이 장관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동안 배를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닌데 결국은 기계와 철강, 엔진, 전기 그런 모든 산업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선공업은 아니었다. 그겁니다. 그러고 자유당 정부 이후에 현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왜 1차 5개년 계획에 조선공업 육성을 제외했겠습니까? 연관 산업의 수준이 안 되어 있다. 그게 이유 아니었습니까? 또 있지요. 이건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시는 대로 최근입니다. 2차 5개년 계획의 1차 연도가 시작되는 1967년도에 국내 조선을 진흥시킨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조선공업진흥법까지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다시 자금 부족이다, 관련 공업기술 부족이다 해서 지금까지 대형 선박 건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중화학 공업 건설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선 산업을 주요 육성 대상 산업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하나로 꼽고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선진국들의 정책도 참고를 한다면 사실상 선진국들은 조선공업이 사양화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조선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대체 박 장관께서는 총리 말씀도 안 들었습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여러 교수들과 전문가들을 만나셨고 사양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으로서 조선 산업이 우리에게는 희망이다.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조선 산업으로 중화학공업 정책에 시동을 거시겠다 극하는 건 이미 결정된 대통령 각하의 결심입니다. 그걸 다들 모르십니까? 문제는 방법. 조선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나서서 현실화시키느냐. 이게 최대 핵심인데 지금 조선 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택도 없는 의견 개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대통령 각하의 일정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모 회사 사장, 모 장관님 둘, 그리고 제가 경제수석으로서 배석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카카. 그게 어렵습니다. 아, 어렵다. 내가 그렇게나 설명을 했지만 어렵다. 카카, 그 조선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내시겠다는 말씀은 그 이전에 거대한 조선소부터 건설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국내 기술이나 됐고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카카, 죄송합니다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은 쉬운 일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군요. 예? 김수석, 예, 카카. 정부가 발주하는 어려운 공사는 절대 여기 김 사장 회사에 맡겨서는 안 되겠소. 알겠습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 쉬운 공사를 하셔야지. 이거 어려운 일은 못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 장관, 예, 카카. 가능하겠지요? 카카. 조선 산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고 나도 공부 좀 했습니다. 예? 그 조선 산업이라는 것이 연관 산업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고 중화 공업을 육성 발전시키자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가능하겠지요? 카카. 아직은 국내 여건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건이 마련 안 됐다. 에? 여건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장관. 예, 카카. 이 장관은 원래 과학도였죠. 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카카,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우선은 무엇보다 조선 산업을 하자면 축적된 노하우와 그런 이론을 듣자는 게 아니고 이 장관의 대답이 중요해요. 이 장관이라면 해내겠느냐 그겁니다. 카카, 정책적으로는 조선 공업을 위해서 조선공업진흥법이나 기계공업진흥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뒷받침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기술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자유당 정권 때나 그 이전이나 조선 공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장관, 제 말씀을 마저 올리겠습니다. 카카, 아직은 조선 공업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어렵고 전부 시기가 어떻고 그럼 언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 나는 합니다. 무조건이요.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는 내일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정일관, 경제개관 장관 겸 부총리 박충훈은 대통령의 집념이 무엇을 노려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흔히 언론과 시중에서 평가하기를 정치총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히 말하자면 경제총리가 아니어서 큰 부담을 갖지 않는 편이었고, 다만 경제장관을 대표하는 박 부총리는 자신의 태인과 연임이 조선 산업을 얼마나 잘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느낄 정도였다. 이때가 1969년 1월이었다. 오늘 경제장관 회의가 있지? 예, 그렇습니다. 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 각하께서 공간에 계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나더러 전화를 달라 그 말씀이로구만. 예, 그렇습니다. 총리로서는 비록 건성이더라도 경제정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총리 통화 끝나면 상공장관 좀 연결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부총리 각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응? 뭔데? 조심스럽습니다만 청와대 인사 담당 비서 중에 공채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느낌이 부총리 각하께서 고심하고 계시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인데요. 그 친구가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하고 현대건설 재무 상태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야? 왜? 현대나 정주영 사장은 지금 고속도로 건설 잘하고 있잖아. 갑자기 재무 상태가 뭐 나빠졌나? 고속도로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나?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하고는 별도의 문제로. 그런 얘기가
왜 인사 담당 비서실에서 나와? 물론 그걸 저한테 알려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친구가 급한 일이 떨어져서 그 MT에 참석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현대 정주영. 야, 그러면 이 어른이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야? 알았어. 설마 도목쟁이한테 엄청난 중화학공업을 논의하시겠나? 알았네. 그럼 각하가 벌써 정 사장을 주목하고 계신단 말인가?